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위안화 결제 무역거래 비중 급감에 디지털 위안화 올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위안화 결제 무역거래 비중 급감에 디지털 위안화 올인. 이 배경으로는 1대1로의 성공에 투자하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1대1로가 되는지 좀 알아보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위안화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이런 통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 하나가 지금 위안화로 통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달러와 대신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1대1로의 완성을 더욱더 가속화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한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화시장에서 위안화 기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로 결제한 무역거래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담은 엔도 보고서도 나와 있죠. 그러면 미국 달러 결제 대신 위안화 결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12년도에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2015년도까지 자유변동형 글로벌 준비통화로 전략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그 중국이 이것을 통해서 기축통화까지 되려고 생각을 했었고 이 통화의 결제가 중국 중심으로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준비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엔도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위안화로 결제한 수출 거래의 비율은 향후 말하자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준비한 다음에 2015년도 후에 3년 동안 2015, 16, 17 이렇게 되는 거죠. 12.5%에서 27.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다시 12.5%로 급락하게 된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급증하는 위안화 국제 결제라고 해서 2015년도 준비기가 끝나서 16, 17, 18 이렇게 증가했는데 19년도에 꼬라박았죠.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내용으로 올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그림에 국가 지역별 CIPS, 거래, 참여 은행수 하면 일본이 제일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던 2008년도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을 막아줬던 나라가 중국이죠. 그런데 다시 중국이 또 어려운 상태가 있는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도 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부채 위협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특히 2008년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개입하려고 위협하는 경우에 중국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2008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넘어가서 2020년도 현재 상태를 보면 지금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정부의 채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 변해버린 이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카토 연구소는 이때 당시에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앞서기 위해 경제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도 유망하다. 중국은 전도 유망한 나라이다. 중국의 성장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 있었는데요. 2014년도 말에 미국 패션 잡지인 베너티 페어는 중국의 세기, 그래서
차이니스 센츄리를 선언하는 기사를 게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관점이 많았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2015년도에 중국이 세계 경제 순위 1위에 올라설 것이며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매우 오랫동안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2014년도에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가 되면서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도 이코노믹스는 2017년도 4월 달에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리스크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오르는 가운데 중국 국영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돼서 중국 당국은 더 이상 부실 대출을 감출 수 없게 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불안정이 극심하게 돌아올 것이며 베이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제의 리스크가 중국을 강타할 것이다. 이 강타가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요. 엔도 이코노믹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국 간 대출은 12배나 증가를 했고 이 수치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며 지난 10년간 비정부 부채가 1980년도대의 일본의 버블 경제 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경고음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대규모 인프라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 경기 부양이 생각만큼 성장이 되지 않았던 중국을 또 알아보면요.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 3년간 30년 만에 가장 느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자동차 업계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중국의 전체 업계들이 타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3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장인데 2년 동안 가장 나쁜 성장이 지금 벌어져 가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예상만큼 많이 꺾인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 결과 기업, 가계,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03%에 달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과 가계와 정부의 부채는 지금 중국 전체의 GDP 대비 3.43배나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부채의 7분의 1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을 금융 리스크 해소의 목표를 삼은 중국입니다. 이 배경의 가장 큰 배경으로 보면 중국의 위안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당국은 2019년을 금융 리스크 해소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해에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을 기점으로 이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격화를 인해서 중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채무 불이행을 겪었고 178개 중국 내 기업이 채권 채무를 연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채 리스크와 위안화 환율 폭락의 위험이 커지자 해외 고객과 업체들은 결제 화폐를 중국의 위안화 대신에 미국의 달러화로 해줄 것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이런 그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져 있던 이런 일들이 2019년도에 엄청나게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까지 엄청나게 꼬꾸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했던 게 절반 이상으로 깎여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위안화는 믿지 못할 화폐이다. 미국 달러화만이 전체 결제의 가장 기축이 되는 통화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실패한 위안화 국제 결제 확대, 그 다음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엔도 이코노믹스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 결제 확대를 사실상 실패한 중국이 국가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올인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물 위안화 대신에 디지털 위안화로 이것을 바꾸어서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앞두고 암호법을 정식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말에, 올해 말에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집중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력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화의 이런 인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모바일 결제 상황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만 한번 보면 모바일 결제 건수는 605억 건, 중국 내에서입니다. 605억 건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총액만 해도 467조 8억 위안, 한국 돈으로 8경 8,241조, 어마어마한 돈이 되죠. 이 금액은 2017년 대비 58.6%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8년도의 3배인 1,800조 위안, 한국 돈으로 30경 1,5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중국 시민들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말하자면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무리가 없느냐라고 다시 한번 보면요,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중국에서 디지털 결제가 고도화로 활용이 돼서 이용자 약 40%가 평소 100위안 16,000원 이하의 현금만 소지하고 다닌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제가 중국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중국에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알리페이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결제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더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가는 거죠.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약 65%가 해외에서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여행자들보다 거의 6배나 지금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보시면 유니온페이나 아니면 알리페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디지털 결제가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QR코드로 인해서 이렇게 결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 잘못된 결제가 있어서 한국에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직접 받는 이런 결제 시스템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통화시장의 위안화를 활성화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1대1로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에도 이야기해드렸죠. 이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금융협회 회장인 저우샤오찬 전 인민은행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인민은행장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거의 중국의 경제에 대한 말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2019년도 11월 달에 2019 차이신 헝칭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가 초기에 국내에 중점을 두겠지만 결국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권 내에서 세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게
중국 한 나라로 모든 게 연결시키고 이게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통화로 결제를 하고 중국 통화를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이 모든 상황의 기본적인 가장 중심은 1대1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